펀코팝처럼 생긴 애는 자비에르 베네딕트. 3살이고 이 채널만큼이나 어리다. 벌써 검 휘두르기 352번째고. 또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엄마는 아직 크는 중이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이 꼬맹이는 완전히 몰입해서 내 카운트에 맞춰 6번까지 채우겠다고 하고, 아빠는 흙이나 퍼먹고 노는 것보다 훈련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 나무에 꽂힌다. 아빠는 곧바로 전혀 필요 없는 갈점을 시작하고, 나무에 꽂힌다. 아빠는 곧바로 전혀 필요 없는 갈점을 시작하고, 아직 훌륭한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얘 3살인데 그래도 검을 잡으려고 뛰어오른 뒤 닿지 않는다는 걸 깨닫자 갑자기 손에 무슨 에너지 같은 게 나타나고, 검이 나무에서 툭 빠져나오더니 다시 손으로 날아오고, 아빠와 아기 공장이 달려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주인공 자비에르는 이름부터 너무 노인네 같지만 그냥 검이 다시 손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어느 정도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빠는 베네딕트 가문에서 마법 재능을 지닌 아이가 태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칭찬을 쏟아내고, 엄마는 자기 펀코팝이 능력을 타고났다며 감격하고, 그러다 아빠가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이제 자기가 아이를 띄워줄 차례라고 하며 오늘부터 가장 강력한 마검사로 키우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연히 3살짜리가 저렇게 검을 휘두르고 있다면 이게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되감아 보면 시체 더미와 피바다가 보인다. 인류는 자신들이 승리했고 전쟁을 끝낼 참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좋은 부분이었다. 나쁜 부분은 친구들이 전부 이미 죽었다는 거였다. 여동생도 그래. 아마 지금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애겠지. 태어나보지도 못했는데 결국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 있던 건 재앙, 마왕 패트릭이었다. 확실히 작가는 이름 짓는데 재능이 없는 것 같다. 패트릭은 인간이 여기까지 온 건 인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오늘이 자비에르 베네딕트의 끝이라고 한다. 마족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자비에르는 공격하러 뛰어들고 패트릭은 웃으면서 또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러자 자비에르가 이 폭발적인 참격을 날리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 보랏빛 작은 구체 하나만 남긴 채 자비에르는 걸어가서 그것을 집어들고 마왕의 힘의 원천인 핵이라는 걸 알아본다. 이걸 부수면 그 자는 다시는 부활할 수 없다. 다만 그게 곧 폭발할 것처럼 보인다. 자비에르는 마력 폭발을 막아줄 사람이 근처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 다 죽었다면 전에는 누가 널 막아줬는데?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제야 말이 된다. 그는 자신에게 마법 재능이 조금만 있었어도 지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희생 끝에도 오늘 패배하게 생겼다. 동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전투를 치르고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게 분하다.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그러다 쾅 연기가 거치고 그는 마법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집 안에서 누군가 눈을 뜨고 흐릿한 여자가 앤드루, 이것 봐. 펀코팝이 태어났어. 라고 말한다. 그렇게 우리의 디베바서가 등장했다. 좋은 점은 기억을 그대로 간직했다는 거다. 이상한 점은 엄청나게 빨리 자랐다는 거고, 더 이상한 점은 인내심이 0인 사람처럼 훈련했다는 거다. 그가 가장 먼저 손에 익힌 건 검이었다. 타고난 재능을 지닌 아이, 목표는 단 하나, 모두보다 강해지는 것. 다음 장면, 주인공은 숲 한가운데서 훈련 중이다. 4998, 4999. 자기는 농미라도 되는 줄 안다. 이제 12살이지만 그 마왕 장면은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근 그 자식을 죽이겠다고 말하며 검을 휘두르고, 그러자 압력파가 뻗어나가 숲 전체를 쓸어버린다. 왜? 마왕을 죽이려면 훈련해야 하니까. 뭐 인정하자면 완전히 지쳐서 나무에 살짝 기대고 다음 훈련은 뭐지? 하는 표정이다. 그러더니 진짜로 책을 꺼내 공부를 시작한다. 일론 머스크 친구급 효율이다. 숲에서는 검수를 수련하고 또 날아다니고 화염구를 던지고 폭발까지 터뜨리는데 나는 아직 적 한 명도 못 봤는데 벌써 산을 날려버리고 있다. 분화구를 남기고는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라고 한다. 그런데 처음처럼 끝난 뒤 도시에는 소문이 돈다. 다들 왜 귀족들이 조사하러 오는지 궁금해한다. 누군가는 저 성가신 것들을 치워야 하니 조사하는 게 잘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역시 현대 시민답게 다들 귀족들이 결국 자원이나 뜯어가려는 거라고 불평한다. 한편 자비에르는 마리아 수녀님, 잭 아저씨에게 인사하며 마을을 걷고
모두에게 인사를 건넨다. 그가 알기로 이 도시는 짐 클라우스 백작이 다스린다. 그와 그의 하인 미카엘레라는 모든 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일이 불편해지면 언제나 사라진다. 제국도 언제든 배신하고 돈만 되면 뭐든 바꿔먹을 인간들이다. 전생에서도 인류는 저런 배신 귀족들 때문에 고통받았다. 갑자기 말 한마리가 노인의 사과를 쳐서 떨어뜨리고 노인은 그것들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채찍을 꺼내더니 그의 등을 후려친다. 자비에르는 사람 하나 죽일 듯한 눈빛으로 노려본다. 귀족들이 화려하게 입장하려고 모두를 밀어내고 있고 그에는 10살 귀족이 온 클라우스가 있는데 민들에게 자기들을 즐겁게 해보라고 말한다. 그러다 옆을 보더니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를 발견한다. 아니, 자기도 10살이긴 하지만 대체 이의 머릿속은 뭐가 문제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간다. 딱 봐도 문제를 일으키려는 분위기다. 빵을 집어들고 얼마냐고 묻는다. 노파는 괜한 트러블을 피하려고 아니요, 돈 안 내셔도 돼요. 그냥 가져가세요. 제 빵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한다. 하지만 저놈은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도시의 규칙은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금화와 새땀을 던져놓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한다. 그래, 거스름돈으로 저 아이를 달라고 하겠다는 거지. 설마 노파는 그렇게 큰 돈은 거슬러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는 예상대로 행동한다. 거스름돈 대신 그 아이를 주면 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저 불쌍한 아이 인생 망했네 하고 생각하고 솔직히 작가가 이 어린 귀족이 10살이라는 걸 잊은 느낌이다. 다행히 주인공이 곧 감옥행에서 구해주려 하고 아니면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리려 하는데 벌써 검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니, 그는 검을 도로 넣고 생각한다. 지금은 눈에 띄면 안 된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목적이 있으니까. 마법은 강력한 비장의 카드고 아무도 모르는 편이 좋다. 그래서 이 멍청한 꼬맹이에게 더 정직한 교훈을 줄 생각이다. 옥상 위에서 그는 저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누가 공격이 저기서 왔다고 눈치채더라도 자기를 찾을 시간은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 클라우스는 자기들이 무서운 거냐고 묻고 자기는 정가보다 더 냈으며 아무 범죄자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 작은 디멘터 손이 소녀에게 뻗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물에 휘감긴다. 그대로 익사할 지경이 된다. 부하들이 도련님을 부르며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아무도 그에게 닿지 못한다. 아이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인데 그 작은 소녀는 멀리서 자비에르가 마법을 쓰는 걸 보고 있다. 그녀는 못 본 척하기로 한다. 자비에르가 거의 2분 내내 저 애를 물에 빠뜨려뒀는데도 아직 안 죽는 느낌이다. 그러다 갑자기 이 퍼블리시시라는 놈이 나타나 빤히 본다. 그는 지팡이를 내밀고 마법을 해제한다. 그 더러운 귀족은 쓰레기처럼 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강한 놈이 나타난 거다. 하부시시가 지팡이를 휘둘러 마법을 깨뜨린다. 그런데 공격이 이번엔 그를 향한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땅에 내리꽂고 황금빛 기운을 뿜어내는데 그건 자비에르조차 놀라게 한다. 그 남자는 잠깐 멈추더니 자비에르 쪽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자 자비에르는 사라진다. 병사들은 그 귀족을 의사에게 데려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모두를 밀치며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그 소녀에게 네가 마법을 썼다고 자백하라며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윽박지른다. 당연히 엄마와 소녀는 마법을 쓸 줄 모른다고 말한다. 그 꼬맹이는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하부시가 그를 붙잡아 끌어당기고 클라우스 도련님께 그런 행동은 가문에 어울리지 않으니 좋지 않다고 말한다. 클라우스는 교수에게 그만하라고 하지만 하부시는 백작이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다. 백작도 좋은 인간은 아닌 모양인지 그 아이는 곧바로 겁먹고 사과한다. 그들은 떠나기 시작하지만 클라우스는 이걸로 끝날 리 없다고 말한다. 자면은 베네딕트 집으로 넘어가고 펀코팝은 미친 듯이 먹고 있다. 부모는 이번에 세금을 거두러 온 귀족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엄마는 누군가 어린 후계자를 공격했다는 마을 소문을 꺼낸다. 아빠는 웃으며 그 자식은 맞아도 싸다고 한다. 그러자 주인공의 여동생 헬레나는 물 마법사였다고 들었다며 그러니까 바로 거기 앉아있는 오빠일 수도 있지 않냐고 한다. 그는 헛기침하며 자기가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할 리 없다고 한다. 자기는 늘 그렇듯 숲에서 훈련하고 있었다고. 엄마는 헬레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가서 마법 공부나 하라고 한다. 오빠일 리가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헬레나는 피곤하다.
앉아서 공부만 하지 말고 마법 연습을 하고 싶다. 한편 아빠는 세금 걷는 시기만 오면 늘 힘들다며 밥도 버겁게 먹고 있다. 엄마는 돈만 내면 저 인간들이 1년 내내 사라지니 감사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 이틀만 더 참으면 된다고. 그녀는 아이에게 음식을 건네고 아빠는 자비에르에게 한판 훈련할래? 하고 묻는다. 자비에르는 거절하고 아빠는 숱한 전장을 누빈 유명 검사와 수련할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비에르는 그냥 일어나서 나중에 할 일이 있으니 훈련은 다음에 하자고 한다. 그리고 아빠는 몸만이 아니라 머리도 단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 12살 아들한테 공짜로 멍청하단 소리 듣는 건 좀 세다. 여동생은 오빠랑 같이 훈련하러 가고 싶어 하지만 그는 공부하러 돌아가서 포션이랑 약초나 만들라고 한다. 그래야 자기가 다쳤을 때 그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녀는 포션 제조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그녀는 16살 무렵 이미 최고 생산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자비에르가 전선에 묶여 2년 동안 마족과 싸우는 동안 노들 중 일부가 집을 습격했고 그녀는 죽어버렸다. 하필 볼라토의 독을 위한 포션을 막 만들려던 참이었다. 그 독은 대유행을 일으켜 해골성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질병이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지켜야 한다. 다시 도시로 돌아오면 그 멍청이 클라우스가 뺨을 후려맞는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의 아버지다. 아들을 때리고 입 다물라고 한다. 하비시 씨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다. 클라우스는 분노한다. 잠깐, 아버지가 경호원 하나 때문에 날 때린다고? 하지만 나이 든 남자는 자기 아들이 정말 수치라고만 말한다. 귀족이 되어 자신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아이는 상관없다고 한다. 경호원도 많고 특권도 잔뜩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멍청이라 부른다. 귀족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고 하베시는 클라우스 가문 최강의 대마도사이며 더러운 쓰레기 같은 아들놈이 아니라 지금의 지위를 지켜주는 진짜 수호자라고 말한다. 이제 왜 클라우스가 정신이 뒤틀렸는지 알 것 같다.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아들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며 다른 여자 하나 임신시키면 또 아이가 태어난다고까지 말한다. 클라우스는 울면서 뛰쳐나가고 그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정상적인 아이가 될 리 없다. 아버지는 괜찮다며 저 아이도 그 말을 곱씹어보게 될 거라고 한다. 그 아이는 도시에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저주받은 자기 아버지가 왜 자기 대신 하인 편을 드는지 생각한다. 그리고 전부 자기를 마법으로 공격한 그 자식 탓이다. 누군지 알아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 주황빛 하늘 아래 나무 근처에는 그 귀여운 작은 소녀가 있다. 주인공의 친구, 세실리다. 자비에르는 무슨 일 있냐고 묻고 그녀는 아까 일에 대해 고맙다고 한다. 그는 어색해하며 무슨 고마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작은 과일들을 한가득 건넨다. 자비에르는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는 이미 그가 검술과 마법에 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하라며 자기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아직도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는 척 해보지만 세실리를 속일 방법은 없다. 자, 시작이다. 미래에서 온 놈들은 전부 제정신이 아니었고 몇 년이나 전선에서 함께 싸운 그의 소꿉친구도 그랬다. 비할 데 없는 직감을 지닌 천재 여검사였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 시리안족에게 죽었고 죽은 지 얼마 안 돼 바로 환생해버린 셈이다. 이제 그녀는 비밀을 나눠 함께 사고를 치는 동업자가 되자고 하고 그는 얼굴이 붉어져 쩔쩔맨다. 그는 좋다고 하지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고 한다. 밤이 내리고 누군가 나무를 주먹으로 친다. 클라우스다. 떠올릴수록 더 화가 난다고 생각한다. 그 꼬맹이가 그렇게 강할 리도 없는데 왜 아버지는 계속 그놈 편만 드는 거지? 당연히 손이 아프다. 그냥 어린애니까. 검 한 번 잡아본 적도 인생에서 단 1초도 수련해본 적도 없으니 클라우스는 그저 분노한 채 서서 자기 가치를 몰라주는 아버지까지 욕한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등을 밟고 눈이 큰 숲의 마수가 벌써 그를 덮치려 다가온다. 아이가 뒤를 흘끗 보지만 그건 거의 정통으로 맞힐 뻔한다. 그는 그대로 흙바닥에 처박히는데 그답게 완전한 바보꼴이다. 그리고 돌아보자. 눈앞에 침 흘리는 거대한 괴물이 서 있다. 그는 살려달라고 빌면서 왜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옷깃을 붙잡더니
그를 밀쳐낸다. 그는 벽에 처박힌다. 이제 주인공은 그 괴물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꼬맹이는 잠깐 저 작은 애가 방금 날 밀어냈다고 하는 표정이다. 주인공은 이를 악물고 그 빌어먹을 짐승에게 오늘 여기서 절대 살아나가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기가 숲 가장자리라서 도움 같은 게 바로 나타날 리 없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래서야말로 저 괴물이 애초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왜 도시 가까이에 몬스터가 있는 거지? 그건 마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괴물이 포효하고 탁해 주인공에게 거대한 후려치기를 날린다. 그는 뒤로 뛰어 물러나 피하고 괴물의 오른쪽으로 파고들며 완전 드래곤볼식 공방전이 된다. 문제는 보통 무기로는 마술을 제대로 베기 어렵다는 거다. 그래도 수련 덕분에 완전히 밀리지는 않다가 가슴에 한 방 맞고 뒤로 밀려난다. 뒤에서는 세실리와 클라우스가 얼어붙어 있다. 주인공은 마법을 쓰고 싶지만 저 귀족 꼬맹이가 있어서 쓸 수 없다. 세실리는 믿어도 되겠지만 저 애는 분명 입이 쌀 것이다. 그러니 선택지는 마법 없이 저 괴물을 처리하는 것뿐이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잡는다. 정말 자신이 마왕을 죽일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이런 것 따위 무서워할 수 없다. 그는 다시 돌진하며 저 괴물을 끝내는데 마법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번 생에서 마수와 싸우는 건 처음일지 몰라도 전생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이 싸웠다. 그는 정면으로 달려들다가 왼쪽으로 꺾어 괴물의 팔 아래로 파고들며 마법이 없어도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안다고 말한다. 팔 아래로 숙여 들어가며 땅을 긁어내고 가슴을 찢는 깔끔한 참격을 꽂아넣고 피가 튀며 쇠 짐승은 뒤로 쓰러진다. 클라우스는 충격받아 그 아이가 정말 혼자 마술을 죽였다고 말한다. 지친 주인공은 쓰러지고 세실리가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돕는다. 그는 일어나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모두 무사한이 됐다고. 그런데 그때 클라우스가 둘을 부르며 뒤를 보라고 한다. 그가 베어 넘긴 짐승이 바로 다음 순간 다시 일어선다. 주인공은 그 상처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걸 보고 그는 뭔가 잘못됐음을 안다. 그는 세실리를 밀치며 도망치라고 한다. 그녀는 그를 혼자 둘 수 없다고 하지만 그는 네가 있으면 방해만 된다고 소리친다. 세실리는 달려나가 클라우스의 손을 잡고 도망친다. 클라우스는 저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고 하지만 세실리는 안 된다고 도움을 불러와야 한다고 한다. 작가가 설마 클라우스를 주인공 파티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는 건 아니겠지. 뭐 저런 아버지 밑에서 컸다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겠다. 말해줘. 근데 그 괴물은 우리 주인공은 무시하고 저 둘을 쫓아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 멍청이에게 소리치며 검을 뽑아 놈의 머리를 향해 던지지만 괴물은 손으로 쳐내버린다. 다행히 검은 근처에 떨어져서 그는 그것을 주우러 달려가며 이걸 더 깊은 숲으로 유인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 마법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간신히 놈을 끌어들이고 괴물은 모든 걸 부수며 따라온다. 다시 꼬리 휘두르기가 날아와 나무를 부러뜨리고 그대로 그의 등을 향해 온다. 그는 몸을 돌려막고 줄기를 베어내며 고여 거대한 손 휘두르기가 들어온다. 그는 칼날로 발톱 공격 2번을 막지만 3번째는 정통으로 맞고 날아가서 나무에 처박힌다. 좋은 점은 이제 다들 사라졌으니 이론상으로는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괴물이 그를 물어뜯으려고 덤벼들자 그는 모래를 조금 움켜쥐고 놈의 눈에 던지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저 눈 크기 좀 봐. 저걸로 뭐가 가려질 리가 없다. 그런데도 짐승은 결국 반쯤 장님이 된다. 그는 그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저 둘이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진짜 아직도 그 꼬맹이가 볼까 걱정하고 있다. 야, 마법 안 쓰면 여기서 죽는다고. 절벽 끝에 서서도 아직 도박을 하려 한다. 그 순간 그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솔직히 좀 간지나는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어낸다. 그걸 야구 투수처럼 내던진다. 그건 괴물머리 한가운데에 정확히 꽂힌다. 쾅! 숲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자욱해지며 주인공은 승리를 기뻐한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절벽이 무너지고 그는 떨어질 처지가 된다. 기절했다가 동굴 속 어떤 괴물 앞에서 깨어난다면 작가가 진짜 너무 간 거다. 나 떨어진다. 안 돼. 내가 왜 죽어야 하지? 이건 내 2번째 삶인데. 이제 이 꼬맹이도 좀 자립심이 생겼다. 그는 마법을 발동하고
마법진을 펼치며 이렇게 죽을 순 없다고 말한다. 한편 클라우스는 뒤를 돌아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세실리는 자비에르의 이름을 비명처럼 외치고 숲 전체가 빛의 폭발에 삼켜진다. 그녀는 그가 무사하길 기도한다. 그러다 장면에는 내가 보기엔 미래의 주인공이 분하고 한가운데 박혀있는 모습이 나온다. 아니, 어린 시절의 그가 자기 과거를 보고 있는 거다. 그는 슬픈 얼굴로 바라보는데 모두가 바닥에 누운 채 영원한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삶이 눈앞에서 스쳐간다는 걸 깨닫는다. 진짜 죽은 모양이다. 마왕과 평생 싸우고 환생까지 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는데도 마지막에 모든 게 틀어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계 모두를 지킬 거라고. 다시 숲으로 돌아오면 꼬마야, 넌 등으로 땅에 분화구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또 일어나려는 거냐. 주인공 기질이 아주 진하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여기가 어디인지 자기가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그래, 다리에서는 뼈 조각이 튀어나와 있다. 작가가 진짜 세게 그렸다. 보통 저렇게까지 그리진 않는데 그런데도 주인공은 외과 의사 모드로 들어가 뼈를 다시 밀어넣고 피부를 닫아버린다. 와, 나 돌아왔다. 이제 축구하러 가자. 그런데 천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고 이상한 빛 입자들이 길을 안내하는데 문제는 그가 또 등에 대고 쓰러진다는 거다. 완전히 지치고 굶주렸기 때문이다. 그는 옆을 보며 자기가 죽인 괴물을 먹을까 생각한다. 거의 구워놓기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말한다. 저런 종류의 고기는 원래 인간이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서 중독될 거라고. 사흘이 지나도록 그는 움직이지 못했고 그러니 축구 계획은 당연히 없던 일이 됐다. 그는 굶주린 채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 야, 친구야. 손 써서 기어가서 그거나 먹어. 그걸 하는데 72시간이나 걸렸네. 최악의 경우 죽는 건데. 그냥 거기 누워 있어도 이미 확정된 일이잖아. 그러니 최선은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간단한 계산이다. 그는 살아남으려고 마수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그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각오를 다지고 한 입 베어 문다. 그는 살고 먹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말한다. 그물고기를 크게 한 점 뜯어내고 결국 배를 가득 채운다. 다음 장면. 그는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뼈가 튀어나왔던 발은 아직 멀쩡하지 않다. 그래도 완전 바보처럼 계속 휘청거린다. 이런 게 딱 내가 보고 싶은 거다. 뼈가 튀어나온 애를 그릴 거면 제발 다음 장에서 멀쩡히 전력 질주시키지는 마라. 그가 절뚝거리며 가는데 뒤에서 가느다란 형체가 나타나 다리가 아프냐고 묻는다. 그는 돌아서며 누구냐고 묻고 치로 이루어진 목소리는 상처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매아서 죽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냥 가까이 오기만 하면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여기서 나갈 유일한 기회라고 한다. 주인공은 이곳을 소위 심연이라 불리는 만화 밀도가 말도 안 되게 높은 지역으로 알아본다. 자기는 어떻게 이런 낯선 곳에 오게 됐는지 전혀 모른다. 그 빛은 계속 따라오라고 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그는 벌써 열받는다. 그래, 기다리는 놈 성격 진짜 더럽다. 그래도 그는 그 기이한 에너지가 이끄는 길을 따라간다. 수풀을 헤치고 얼굴을 가리며 빛을 피하다가 그대로 대리석 조각상의 가느다란 형체와 마주친다. 그는 자기가 저 석상과 대화한 거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한다. 자신은 에르드 여신이며 세계수의 뿌리를 관리하는 세 명의 운명의 여신 중 하나라고. 주인공은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아니, 평생 살면서 그걸 한 번도 몰랐다고 꼬마야? 그러자 에너지가 석상 뒤에서 나와 그의 발을 감싸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그의 몸이 재생되고 그녀는 소년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고 그는 그녀가 진짜 여신인지 의심한다. 그 정도 힘이 있으면서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 그녀는 소년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고 그는 그녀가 진짜 여신인지 의심한다. 그 정도 힘이 있으면서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 그녀는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한 적이 있냐며 얼굴을 마구 찌른다. 힘은 있어도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라고. 그는 얼굴을 붉히며 왜 이곳에 버려졌냐고 묻는다. 여신은 생명의 나무가 독에 오염됐고 세 여신 중 누구도 이유를 모른다고 말한다. 지금 그녀는 나무가 죽지 않도록 뿌리를 돌보게 되어 이곳에 갇혀 있다. 애들은 햇볕이나 쬐며 잘 사는데 자기는 고블린보다 못한 운명에 처했다고 한다. 주인공은 세계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하늘과 인간계,
저승을 잇는 존재이며 영원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고 모든 것이 그 나무 덕분에 존재한다고들 한다. 그녀는 좋다며 최소한 기본은 아는군이라고 하고 그는 자기 이름이 자비에르라고 말한다. 한편 그는 그녀가 썩 정상적인 여신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속에서 여신이 등장하면 당연히 거래를 제한하게 마련이라고 여긴다. 그녀는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나무가 병든 이유를 알아내는 걸 도와주면 자기 힘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주인공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여신이 그냥 힘을 넘겨줘도 되는 건가? 그리고 작가가 전설의 뒤태 로우앵글 구도를 또 써먹는다. 그녀는 거기 또 다른 마검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상 0이라는 걸 알기에 제안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그걸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녀는 그의 몸을 분석해보니 뻔했다고 말한다. 게다가 26년이나 거기 갇혀 있어 심심했으니 그가 자기를 나가게 도와주면 거래 성립이라고 한다. 주인공은 그녀가 26년이나 갇혀 있었다는 말을 곱씹는다. 전생에서 자기도 그만한 세월을 살았다. 그때 그녀가 이게 정말 그의 두 번째 삶이냐고 묻는다. 한 몸 안에 원한과 절망이 지나치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감정을 품은 자는 그녀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얼어붙어 어떻게 자기 두 번째 삶을 아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아이의 영혼을 보는 건 터무니없이 쉽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화가 난다. 솔직히 그럴만하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인간들이 그렇게 죽게 놔뒀지? 그녀는 신이든 마족이든 인간이든 정령이든 우월한 종족은 없다고 말한다. 종족 전체로 보면 모두 동등하다고.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들이 인간을 도운 건 사실이지만 그건 오히려 종족을 약하게 만들 뿐이다. 인간이 도움을 받았더라도 오늘날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을 거라는 걸 그는 깨달아야 한다. 남을 탓하는 대신 자기 민족을 구할 책임을 지는데 집중해야 한다. 야근은 발 여신에게 제대로 혼난다. 다음 장면에서 그녀는 빛의 구체를 만들며 오늘은 여기까지고 그는 자기 세계로 돌아가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힘을 익히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며 안타깝게도 자기를 가르칠 시간은 없다고 한다. 그 빛 속에는 그가 혼자 버텨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이 들어있다고.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믿든 말든 그가 이곳에 온 건 운명의 일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수록 품고 있던 의문들의 답도 얻게 될 거라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포털로 들어가라고 한다.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는 그저 알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다고,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돌아보고 춘춘춘춘 포털 속으로 발을 내딛는다. 진짜 딱 끝 이후에 시작 장면이었다. 다만 용을 찾는 대신 섹시한 여신을 찾았을 뿐이다. 그건 상향이지. 그 바보는 반대편으로 비틀거리며 굴러나오다가 얼굴부터 땅에 처박히고 드디어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긴 어디지? 이 꼬맹이는 단 한순간도 침착할 수가 없다. 뒤에서는 벌써 누군가가 물러서라고 소리치고 도움을 부른다. 그때 에르드의 목소리가 한번 해보라고 말한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그녀가 어디 있는지 찾지만 그녀는 지금은 메시지만 보내는 거라고 말하고 다리에 힘을 집중해서 저 나무를 타보라고 한다. 그는 저런 걸 무슨 수로 타냐고 한다. 아, 그래. 검으로 마족을 죽인 애가 나무는 못 타겠지. 알겠다. 근데 사실 그건 정말 올라간 게 아니지? 한 번에 엄청 크게 뛰어오른 거지. 가지를 하나하나 타고 올라간 게 아니다. 순식간에 정상에 도달한 그는 여기저기 휘청거리지만 진짜로 쉽긴 했다고 말한다. 몸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고 그녀는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력도 선명해질 거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시험해보라고 하고 그가 지평선 쪽을 바라보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무 아래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하는 게 보인다. 숲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 소녀를 덩치 큰 놈 셋이 괴롭히고 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고맙다며 저놈들 딱 연습 상대로 좋다고 말한다. 순식간에 그는 이미 그들 머리 위에 있다. 이걸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 가장 큰 놈부터 죽이는 거다. 그는 곧장 뒤에서 들이친다. 솔직히 저놈이 반응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대로 목 뒤에 정통으로 맞는다. 그 남자는 날아가 근처 다른 나무에 처박히고 나머지는 이 꼬맹이가 누구인지 파악하려 한다. 그러더니 주인공은 십자가형 같은 그 동작을 쓰고 돌멩이를 정확히 그놈 입안에 꽂아 넣는다. 놈은 얼굴을 움켜쥔 채 아무것도 못 보고 다른 하나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는 아이를 돌아보며 네가 누군지 밝히라고 윽박지르지만 주인공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만 말하고 작가는 비유를 진짜 미친 듯이 그려놨다. 빨간 머리 놈 코 크기가 말도 안 된다. 그는 분노하며 자기 형제들이 처리할 거라고 말한다.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동시에 달려든다. 주인공은 미소 짓고 그놈의 검은 허공만 가른다. 같은 순간 그는 이미 다른 놈의 뒤로 가 있고 아이는 그의 척추 쪽에 일격을 꽂아 넣어 1초 뒤 나무에 처박히게 만든다. 그는 허공에서 떨어지는 검을 낚아채고 다른 형제에게 돌진해 얼굴에 검을 들이대며 무기를 버리고 감나가는 건 전부 내놓으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즉시 복종해 작은 금주머니를 내밀며 애가 원하는 건 뭐든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들에게 그 소녀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그는 돈주머니를 그녀에게 던져준다. 빨간 머리 놈은 이렇게 자비롭다니 고맙다며 자기도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는 걸 이해해 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유감이지만 지금 와서 가족 얘기를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뒤에서 한 방 먹이더니 와, 다리를 뜯어버린다. 아니, 잠깐, 그건 아니고 그냥 무릎 뒤를 2번 베었을 뿐이다. 그는 절뚝거리며 분노한 채 저 자식이 약속했잖아 하고 외치게 만든다. 주인공은 안 죽인 것만으로도 이미 자비를 베푼 거라고 말한다. 솔직히 나라면 그놈 죽였다. 죽이든가 아니면 완전히 손대지 않든가. 왜냐면 이제 저놈은 평생 널 증오할 테니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본다. 그리고 고전적인 밤 장면이 나오고 그는 일어설 수 있니 꼬마야? 돌아가자 라고 묻는다. 맙소사, 저를 구해주셨어요 하며 그녀가 손을 내민다. 다음 장면에서 그녀는 초록빛 치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제 곧 그는 이 소녀가 사실 마족에게 죽은 치유사였을 줄은 몰랐다고 말할 것만 같다. 그녀는 그를 오빠라고 부르고 그는 치유 능력을 타고난 마법사가 얼마나 희귀한지만 계속 생각한다. 그때 모두가 멀리서 누군가 이쪽으로 와라. 저들이 근처에 있다. 라고 외치는 소리죠. 그를 듣는다. 주인공은 2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녀의 팔을 붙잡고 달린다. 이 소녀는 너무 가치가 크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 그들은 숲을 헤치고 덤불을 가르고 폭포를 뛰어넘고 마법도 쓰고 더 많은 숲을 뚫고 가다가 밤이 내리고 그는 다른 숲속에 숨어 한동안은 추격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거 사실상 또 끝 이후의 시작이잖아. 그렇지. 숲에서 구한 금발 소녀. 나중에 그의 왕국에서 살게 되면 난 끝이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자비에르라고 답한다. 그래, 역사상 첫 12살 자비에르겠지. 그녀의 이름은 타파나 로만이다. 그리고 최악인 건 그가 그녀를 로만이라고 부른다는 거다. 내겐 좀 남자 이름처럼 들리지만 뭐 됐다. 그녀의 성을 듣자 그는 얼어붙는다. 잠깐, 타파나 가문이라고? 그는 오빠가 있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한다. 어떻게 하냐고. 주인공은 불쌍한 샤를린이 평생 여동생을 찾아 헤맸는데 이런 곳에서 자기가 그 애를 찾게 되다니 생각한다. 잠깐, 이해가 안 가네. 오빠 샤를린은 그녀를 타파나라고 부른다. 그는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 무사할지 늘 걱정해왔고 주인공은 그래. 그녀는 분명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사히 집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아이를 발견한 것이 축복이었다고 생각한다. 밤이 내리고 그녀는 잠든 채고 그는 쉬면서 에르드와 대화한다. 그는 그 힘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건 진짜 에르드가 아니라 그 능력을 쓰는 법을 가르치려고 남겨둔 의식체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검을 잡으라고 하고 마력을 그저 응축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만화를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기가 작을수록 그게 더 쉽다고 한다. 그가 단검에 손을 얹자 푸른 에너지가 감싸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가 그림자 속성 기술을 배우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는 끝부분에 가능한 한 많은 만화를 집중해 화살처럼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칼 끝에 작은 그림자 소용돌이만 만들어내면 어떤 갑옷이든 꿰뚫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에너지가 응축되자 그녀는 시험해보라고 하고 그는 곧바로 나무를 찌르러 간다. 그는 작은 찌르기, 말 그대로 톡 찌르는 동작을 하고 그건 버터처럼 뚫고 들어간다. 그런데 단순히 관통만 한 게 아니다. 나무 전체가 폭발해버린다. 그는 작은 찌르기만 했는데 이상하다고 충격 속에 말한다. 여자 에르드의 영혼은
자기가 가르친 건 다 잊어버리니 스스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는 작별을 고하는데 바로 그때 투파니아가 깨어나 뭘 하고 있냐고 묻는다. 그런데 소녀는 근처에서 무언가를 듣고 뭔가 오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무를 올려다본 뒤 재빨리 올라가 그녀를 위에 올려두고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한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도적무리가 다가오고 있다. 빨간 머리놈은 분명 이쪽에서 소리가 났다고 말한다. 완전히 박살난 나무를 보고 누군가 거기에 폭탄을 두고 간 게 분명하다고 한다. 그는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 치유사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니까 누군가 어떻게 아냐고 묻는다. 그는 이 근처에서 그녀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땅에도 누가 누워 있었던 것처럼 이상한 온도차가 남아있다고 한다. 저놈, 터무니없이 정확하다. 주인공조차 놀란다. 우두머리는 지미에게 계속 찾아보라고 말하고 그 이상한 놈은 좋다. 자기가 찾아내겠다고 한다. 그러고는 손에 황금빛 에너지를 발동시키는데 그게 나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그게 추적 기술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 셋은 아까 그 무리보다 훨씬 위험하지만 그래도 마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절대 지게 둘 순 없다. 추적 마법이 나무 꼭대기를 밝히고 그 남자는 목표를 찾았다고 말한다. 회색머리 남자는 밥에게 지금 처리하라고 하고 수다쟁이는 괜찮다며 당장 둘 다 끌어내리겠다고 한다. 주인공은 놈들이 흩어져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그건 그에게 완벽한 상황이다. 밥은 나무 앞에 멈춰서서 저 자식이 안 나오면 직접 떨어뜨리겠다고 말한다. 그는 도끼를 줄기에 내리친다. 나무 전체가 흔들린다. 그는 몇 번이고 내리치며 그 아이가 언제까지 숨을 생각이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모든 게 계획대로라며 속으로 조용히 기뻐한다. 그러다 몇 분 전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남자가 추적 마법을 쓰기 직전이다. 그래, 똑똑하네. 는 추적 마법이 다른 마법을 따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다른 나무에 물구슬 하나를 던지고 거기에 만화를 채워 넣었고 그래서 추적이 그쪽으로 간 것이다. 이제 밥은 완전 바보처럼 고생하는데 그는 차분히 숨어 있다. 주인공은 놈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굴 거라면 한 명쯤은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고 생각한다. 그 남자가 찍어대고 젖은 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동안 그는 그 물방울들을 모아 남자의 머리 위에 물구슬을 만든다. 계획은 클라우스에게 썼던 것과 같은 기술을 쓰는 것이다. 밥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하지만 이미 늦었다. 물구슬이 그를 감싸고 그는 숨이 막히기 시작하며 도끼를 마구 휘두른다. 그리고 이 아이는 속으로 대체 이 정도도 못 버티냐고 생각한다. 결국 아까 그놈들이랑 별 차이도 없다. 그는 뚱뚱한 놈에게 단검을 던지고 그건 그대로 몸을 관통한 뒤 계속 날아간다. 나는 다른 놈들이 근처에 있는 줄 알았는데 멀리서 금 가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그중 하나가 뭔가 이상하다고 더 이상 찍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한다. 어쩌면 그들이 쫓는 목표가 마법을 쓸 수 있는지도 모른다. 우두머리는 그게 사실이면 밥에게는 승산이 없었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 그런데 왜 흩어진 건데? 혼자 죽으라고? 역시 그렇다. 놈들은 반쯤 잘려나간 나무를 발견하고 땅은 흠뻑 젖어 있었으며 밥의 시체는 사라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아주 기본적인 추리를 한다. 젖어 있는데 비는 오지 않았다. 마법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놈이 뭘 하냐면 손을 댄다. 그러자 감전된 듯 충격이 퍼지고 온몸이 경련하더니 뒤로 나자빠진다. 그 불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우두머리는 조심하라고 한다. 그러자 어디선가 바위 2개가 다른 놈들에게 날아오고 그중 하나는 또 죽을 뻔한다. 바위 하나는 우두머리에게 향하지만 그는 작은 화염구를 날려 공중에서 박살내버린다. 그는 공격 방향으로 보아 여러 적에게 포위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숨어서 생각한다. 좋아, 저 녀석은 화염 마법사군. 우두머리가 흩어지지 말라고. 그게야말로 적이 원하는 거라고 명령하는 동안 주인공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 놈들은 당황한다. 왜냐하면 지미가 없으면 적의 위치를 전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걸 대체 어떻게 상대하라는 거지? 우두머리는 화염구를 만들어내며 간단하다고 말한다. 쥐새끼들이 나오지 않으면 숲 전체를 태워버리면 된다고. 그러자 주인공이 곧바로 앞으로 나서며 인사하듯 말을 건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두머리는 어리둥절해한다. 여기 웬 아이가 있지? 주인공은 자신이 약초를 캐는 사람이라고 한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소란이 벌어진 것 같다고.
놈들은 그 말을 그다지 믿지 않고 넌 못 간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놈들은 그가 사람을 죽였다고 몰아붙이고 그는 자긴 그냥 애일 뿐이라고 한다. 미친 거냐고. 하지만 찾는 사람이 있다면 방금 여기로 지나가는 걸 봤고 원하면 알려주겠다고 한다. 우두머리는 정보를 고맙다며 괜찮은 정보면 아예 그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별 관심 없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화염구를 그에게 던진다. 그것이 모든 것을 꿰뚫고 지나가자 우두머리는 놀란다. 아이가 사라졌고 어느새 다른 두 놈의 뒤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화염 마법사는 상대하기 까다로우니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두 놈을 물구치에 가둬 숨을 끊어놓고 그러자 화염 마법사가 물을 증발시키려 불꽃을 퍼붓는다. 주인공은 모든 화염 마법사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성질이 더럽고 머리가 단순하다는 것. 두 놈은 기진맥진한 채 바닥에 떨어진다. 거의 그대로 익혀버린 셈이다. 그 자리에서 구워버린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소녀는 화염 마법사는 역시 다 똑같이 멍청하다고 말한다. 화염 마법사는 여전히 성급한 채 불길을 두른 주먹으로 달려든다. 주인공은 웃으면서 가볍게 왼쪽으로 피한 뒤 달려나간다. 그러고는 바닥에 떨어진 검을 집어들고 그 사이 화염 마법사는 어리둥절해한다. 저 애가 정말 검술로 이길 생각인가? 검에 힘을 실은 주인공은 사람을 죽이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너 같은 괴물은 다르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의 힘의 비밀까지 알아낸 이상 산채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한다. 나이든 남자는 흥분한다. 발견한 게 검과 마법을 함께 쓰는 아이라니 그 소녀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그러고는 그 아이를 원한다며 주인공에게 뛰어든다. 공격이 주인공의 가슴을 정면으로 노려오자 그는 물의 장벽을 펼치고 그 남자는 거기에 그대로 들이받는다. 위스터가 디디의 불을 꺼버리고 검을 그의 가슴에 찔러 넣지만 남자는 그것을 쳐내고 검을 날려버린 뒤 소년을 걷어차 멀리 날려버린다. 나이든 남자는 충격을 받는다. 어째서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 수많은 싸움을 살아남은 자 같은 기색이 느껴지는 거지? 주인공은 이제 장난은 끝이라고 대답한다. 남자는 다시 화염 마법을 펼쳐 땅에 내리꽂는다. 주인공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남자는 죽으라며 거대한 폭발을 그에게 곧장 쏘아 보낸다. 막을 수 있냐고?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이 시작된다. 그는 물을 일으켜 그 폭발을 도로 그 남자에게 되돌려 보낸다. 그것은 용처럼 변하며 속성의 결합을 이뤄내고 끝났을 때는 모든 것이 증발한 것처럼 보인다. 그 남자는 그 멍청한 놈이 죄가 되어 쓰러졌다며 기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웃는 동안 주인공은 이미 그의 뒤에 있다. 또 한 번의 찌르기가 정확히 꽂히고 이번 건 정말 버터 가르듯 들어간다. 그는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리며 멍하니 서 있지만 그래, 이제 끝이다. 그의 몸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주인공은 그를 바라보며 납치범에게는 이런 결말이 어울린다고 말한다. 그렇게 또 일상적인 아우라 농사를 마친 뒤 그는 티파니아와 이야기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 다 처리했으니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티파니아는 온몸을 떨며 그가 정말 대단했다고 말한다. 자비에르는 아니라고 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증언이 곧 올 테니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도 그가 자신이 알아채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이미 눈치챘기에 그는 곧바로 진정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다. 세상에, 주인공은 진짜 연기에 철저하다. 또다시 재활용된 머리 쓰다듬기와 함께 그는 앞으로 아무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다시 땅으로 내려오니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티파니아는 다 죽은 거냐고 묻는다. 그는 아니라고 한다. 우두머리만 죽었고 나머지는 그냥 기절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중 그는 갑자기 이상함을 느끼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진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면은 갑자기 작은 마을로 전환된다. 거봐, 내가 뭘 했어? 한 여자가 묻는다. 샬린, 그 아이 깨어났니? 아, 샬린.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전생의 그 친구다. 그는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진짜 딱 시작의 끝이랑 똑같다. 적어도 무슨 알파 가문 같은 건 아니라서 다행이지. 그것까지 같았으면 너무 심했을 테니까. 여자는 티파니아의 은인을 깨어나는 즉시 꼭 감사해야 한다고 하고 그는 그러겠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티파니아가 뛰어들어오고 그녀의 오빠는 진정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도 돕고 싶다고 하고 그는 쉬라고 말한다. 그는 그가 너무 많이 일했다며 자기도 도움이 되고 싶고 이제 다 회복했다고 우긴다. 그는 문제가 그녀가 다친 게 아니라 마을을 떠났다는 데 있다고 답한다. 그녀는 자신이 지나쳤다며 사과하려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다. 샬리는 그 말을 흘려넘기고 일단 그 아이부터 보러 가는 게 낫겠다고 말한다. 그가 문을 열자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손이 방 안에서 튀어나와 그의 얼굴을 향한다. 티파니아가 멈추라고 외치고 둘은 서로 마주선 채 어리둥절해한다. 주인공은 순간적인 줄 알았지만 곧 그를 알아본다. 다음 장면은 연회장이고 샬리는 천천히 먹을 필요 없으니 마음껏 먹으라고 말한다. 티파니아는 이 통통한 애가 저렇게 많이 먹는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배를 두드리며 말한다. 이제야 겨우 배를 채울 수 있게 됐다고. 그러자 샬리는 그의 말투를 듣고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자신이 본 캐슬 관할의 도시 안자프에 산다고 밝힌다. 샬리는 기겁하며 본 캐슬은 여기서 사흘 거리인데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긴 이야기라고 하고 정말 전부 털어놓을 모양인지 모든 일을 설명한다. 샬리는 숲에 마수들이 돌아다녔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다. 주인공은 겁주고 싶진 않았지만 늦기 전에 아는 게 낫다고 말한다. 그러자 샬리는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최선이라고 한다. 부모가 엄청 걱정하고 있을 테니 아마 마수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있을 거라고. 주인공은 조금 어리둥절해한다. 샬린이 함께 간다고 하자 샬린은 당연하다고 한다. 자기가 더 나이도 많고 이런 위험한 곳을 어린애 혼자 다시 걷게 둘 수는 없다고. 타파니아는 자비에르는 엄청 강하니 호위가 없어도 될지도 모른다고 거든다. 하지만 어김없이 매 장마다 파니아 얼굴 만지는 장면이 들어가야 하니까 또 바로 그걸 한다. 아직 다들 아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자기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묻자 그는 당연하다고 한다. 진짜 그러면 안 됐다. 그냥 집에 보내야지. 또 습격당해서 주인공이 힘을 쓰고 비밀을 다 들키게 만들 셈인가. 한편 주인공은 샬린이 언제나 그렇듯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낀다. 그리고 파니아는 잔뜩 신나 있다. 또 납치돼서 전개를 밀어줄 날만 기다리는 것 같다. 그러더니 주인공이 갑자기 정말 순식간에 울기 시작한다. 이 에멘탈은 완전히 망가져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샬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정하라고 부모님은 꼭 찾게 될 거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자기를 애취급하지 말라고 하려다가 샬리는 언젠가 크고 나면 다 알게 될 거라고 한다. 다음날 샬리는 앞에서 길말을 타고 그들은 길을 걷는다. 그때 마을 촌장 카린이 그들을 부르고 샬리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샬리는 곧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려 하지만 카린은 괜찮다고 한다. 여기 있는 모두가 가족이니까 이 사람 작별 인사만 하러 나온 거야? 곧 죽을 것 같은데? 우리를 트라우마에 빠뜨리려고 말이다. 나중에 이 마을로 돌아오면 아무도 없겠지. 가는 길에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꽃관도 만들고 작은 모닥불도 피우고 주인공은 마수들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평화로운 여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카르펜 캐슬과 마주하고 있다. 한편 엄마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아들 자비에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잠깐, 헬레나는 그가 마수랑 1대1로 붙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 안 한 거야? 벌써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아버지는 다시 찾으러 나가겠다며 그녀에게 쉬라고 하지만 그녀는 싫다고 자기도 가겠다고 하고 그는 며칠째 쉬지도 못했다며 자기가 꼭 자비에르를 찾을 테니 집에서 회복하라고 말한다. 그녀의 표정이 변하고 아이가 저 세상으로 간 건 아니냐고 묻는다. 그는 그럴 리 없다며 말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죽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지 못한다. 떨어진 곳을 봤는데 아이가 없었으니 분명 뭔가에게 먹혔다고. 아버지는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고 자비에르는 분명 무사히 살아있다고 말한다. 한편 여동생은 울고 있고 오빠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 한다. 장면은 다시 클라우스 쪽으로 넘어가고 그는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모욕당하는 일상 속에 갇혀 있다. 젠장,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클라우스는 아버지에게 친구를 찾을 수색대를 보내달라고 한다. 하지만 연기 속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말한다. 그런 애 하나 구해봐야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클라우스는 그 소년이 자기 목숨을 구해줬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래봤자
너를 전혀 아끼지 않는 아버지에겐 안 통하지.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놈을 위해 무릎까지 꿇는 아들에게 분노한다. 이제 상황이 뒤집힌다. 아버지는 그를 붙잡고 말한다. 너는 귀족이다. 평민 따위 때문에 스스로를 모욕하지 마라. 제발 명심해라. 이 세상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귀족과 진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비귀족들 뿐이다. 그는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며 말한다. 귀족의 특권을 즐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그걸 지키려면 시키는 건 뭐든 따라야 한다고. 이 아버지도 확실히 양극단이다. 이야기에서는 그 순간 클라우스가 깊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어쩌면 이건 그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결심한 듯 말한다.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알아내겠다고. 아니, 한화에서는 저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세계의 금화로 여자애를 사려들게 해놓고 다음 화에서는 내가 얘를 좋아하길 바란다고? 자님, 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다음 장면. 티파니아는 엄청 신이 나서 창문을 열고 밖에서 제잘 때는 작은 새들을 본다. 오빠가 뭘 보냐고 묻자 그는 새들이 놀고 있다고 말하고 그는 그건 노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피는 거고 그래서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말한다. 티파니아는 저렇게 가까워지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당연히 그걸 어떻게든 주인공에게 써먹어 보려 할 게 뻔해진다. 바로 그때 그가 나타나 가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다. 그가 왜 가냐고 묻자 그는 자기 꼴이 완전히 거지 같고 해져 보여서 새 옷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샬리는 내 옷 입을래? 하고 제안한다. 아빠의 자신감 좀 봐라. 하만 그는 거절한다. 저 광대 같은 신발은 절대 안 신겠다는 거다. 다음 화에서는 숲이 나오고 주인공은 혼자 걸으며 에르드에게 아무도 없으니 이제 이야기해도 된다고 말한다. 그의 가슴이 빛나기 시작한다. 이게 뭐야? 에르드? 그녀가 둥실 떠오른다. 와, 진짜 거기 떠있네. 그녀는 돌아서며 드디어 잠깐이나마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왜 이 여자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진정하라고 한다. 이건 그저 자신의 의식일 뿐이라고. 신이 나타날 수 있는 건 그가 자기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인식 덕분에 형체를 취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뭐라는 거야? 그녀는 둥실 떠서 흔들거리며 자기는 의식체일 뿐이니 전투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지 말라고 한다. 그는 이 의식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놀란다. 정말이지. 상상력 하나는 대단하네. 기껏해야 잔소리나 들을 때만 쓸모 있어도 말이다. 주인공은 분노한다. 그렇게 눈을 수도 없이 찔러댔으면 제발 마수 정도는 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녀는 자세를 바로 하라며 이제 수업이 시작될 거라고 한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다시 빛나고 또 다른 무언가가 튀어나와 나무에 눈을 뜨게 한다. 주인공은 자기가 그걸 해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녀는 뭐든 놀라지 말고 얼른 들어가라고 한다. 할 일이 많다고.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고 묻고 그녀는 그가 싸웠던 짐승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훈련 상대를 준비했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신이 난다. 그 미소는 곧 사라질 게 분명하다. 그녀는 조심하라고 한다. 쉬워 보여도 너무 많이 죽으면 시험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그는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게 빨리 집에 가야 한다며 투덜거린다. 하지만 그녀는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라고 한다. 이런 걸로 실랑이 할 시간은 없다고. 사실상 그녀가 그를 밀어넣고 나무가 다친다. 그녀는 빈 말풍선만 띄운 채 서 있다가 휙 하고 사라진다. 세월이 흘러버린 듯한 연출이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허공에는 상태창이 떠 있고 그의 이름이 자비에르 베네딕트이며 마법과 검술을 지녔다고 적혀 있다. 갑자기 그의 손에 무언가가 실체화되는데 그건 그가 늘 쓰던 바로 그 단검이다. 그의 앞에는 돌 골렘들의 군세가 다가오기 시작한다. 첫 번째 시험은 골렘 5마리를 상대하고 10분 안에 끝내는 것이다. 에르드는 첫 대련이니 약간의 조언은 해주겠지만 다음부터는 혼자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연달아 너무 많이 패배하면 점점 지쳐서 결국 불가능해진다는 것도 기억하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행운을 빈다. 그의 조언이라고? 알겠다. 골렘들이 달려들고 그는 이런 것들이 어떤 마수보다도 훨씬 약하다는 걸 안다. 이게 정말 훈련이 되긴 하는 걸까? 전생에서 수많은 괴물과 싸워본 그는 상대가 풍기는 압력만으로도 강함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정도 숫자라면 마법을 쓰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저런 것들의 육체적인 힘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다. 바주카포 같은 일격이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와 그대로 첫 번째
골렘을 향한다. 공격은 정확히 명중하고 그 괴물은 산산조각 난다. 와, 진짜 순식간에 쓸어버렸다. 정말 문자 그대로 5초 만에 끝낸다. 그는 다음 단계나 시작하라고 말하지만 에르드가 불쑥 나타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그는 완벽하게 클리어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슴을 툭 치며 이제 보니 그가 힘을 숨기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말한다. 뭔가 이상하다. 5초 만에 끝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는 숨긴 게 없다며 이상한 건 오히려 그녀라고 말한다. 여신이라면서 자기 강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아무래도 이 의식 복제체는 진짜 본체와 같은 능력은 없는 모양이다. 그녀는 조금 민망해하며 그게 아니라 아직 배우는 중이고 능력도 더 발전시키는 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복제체가 좀 싸구려라는 건 너무 티가 나고 결국 그녀는 알겠다며 그를 얕볼 수 없는 아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그의 강함도 파악했으니 다음 시험을 꺼낼 수 있다고 말한다. 곧바로 돌늑대 무리처럼 생긴 것들이 나타나고 돌 골렘도 더 많이 나타난다. 그녀는 이번엔 제한 시간이 더 짧아져 겨우 5분뿐이라고 경고하고 주인공은 이 괴물들이 지난번 것들보다 2배는 강하다는 걸 알아차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터무니없이 쉽다고 느낀다. 이번엔 순수 근접전으로 가기로 하고 근 첫 번째 놈에게 몸을 날린다. 그대로 난타전이다. 단검으로 깔끔하게 타격을 넣고 곧바로 위에서 2번의 공격이 더 떨어지지만 그는 뛰어올라 다른 놈의 뒤로 돌아가고 이것들이 너무 단단해서 약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걸 깨닫는다. 공중에 떠 있어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4~5번의 공격이 그에게 쏟아지지만 그는 첫 번째 일격을 비껴 지나가고 그걸 발판 삼아 몸을 튕겨 2번째와 3번째 공격까지 이미 피해낸다. 그동안 에르드는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한다. 그녀는 혼란스럽다. 자기도 1단계를 깨는데 20초나 걸렸는데 그럼 이 아이는 여신보다 5배, 아니 4배는 강하단 말인가? 말이 안 된다. 그가 대체 어떤 마법을 쓰는지 알고 싶지만 그건 진짜 본체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괴물들은 계속 반으로 갈라지고 사방의 폭발과 연기와 파편이 튀며 그녀는 다시 감탄한다. 또다시 1분 만에 끝나버린다. 그러자 주인공은 전보단 좀 나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건 없냐고 말한다. 이 속도면 그냥 헛되이 힘만 쓰는 꼴이다. 너무 약해서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그녀는 너무 일찍 기뻐한다고 말한다. 저 괴물들은 누구에게도 틈을 주지 않았고 바로 그때 그의 뒤에서 도끼 하나가 빙글 돌며 날아온다. 그것이 그대로 땅에 박히지만 주인공은 간신히 옆으로 미끄러져 피한다. 그는 근 뒤로 미끄러지며 다음에 뭐가 올지 살핀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얼어붙는다.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에르드는 저쪽에서 신나하고 있다. 요컨대 또 다른 돌 괴수인데 이번엔 더 크고 더 단단하다. 그리고 진짜 엄청나게 거대하다. 뒤에서 달려들어 그를 베어버리려 하는데 거의 몸이 반으로 잘릴 뻔한다. 에르드는 웃고 있다. 여전히 감탄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의 능력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듯하다. 그는 옆으로 피하면서 아까의 돌 골렘들이 진짜 본체였고 훨씬 더 강하다는 걸 깨닫는다. 문제는 그런 놈이 둘이라는 점이다. 에르드는 무슨 일이냐고 혹시 힘을 숨기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는 닥치라고 하고 지금 끝내버리겠다고 말한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근 돌진한다. 골렘이 그를 향해 휘두르지만 그는 그 팔을 밟고 위로 뛰어오르며 마치 리바이 대장처럼 피해낸다. 허공에서 몸을 뒤집어 목덜미 뒤로 파고들고 칼날을 그대로 뒤통수에 꽂아 넣는다. 첫 번째 일격은 통하지 않지만 그는 지금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곧 그 괴물이 또 덤쳐든다. 등에서 팔이 하나 더 자라난 것처럼 보인다. 거대한 주먹이 날아온다. 그는 간신히 막아내지만 사실상 단검 하나로 거대한 주먹을 막는 꼴이다. 그것은 그대로 땅을 내리친다. 그는 팔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이면 방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에르드는 진짜 잠재력을 보여보라며 그를 응원한다. 그리고 그는 목숨이 위험해도 저 여자는 전혀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는다. 괴물이 다시 포효하고 도끼를 움켜쥔 채 그에게 돌진한다. 이번엔 마법을 쓰기로 하고 불길의 폭발을 그대로 퍼붓는다. 그런데 곧바로 힘을 너무 많이 썼다며 당황한다. 이상한 건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공격이 이미 그의 얼굴 앞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하마터면 머리에 도끼를 맞을 뻔한다. 그래도 그는 신이 나서
이 골렘이 몇 방이나 버티는지 알아보자고 말한다. 또 다른 폭발이 정확히 꽂힌다. 두 골렘이 동시에 다가온다. 하나는 몸 한쪽이 뜯겨나간 상태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정면으로 주먹을 날린다. 놈은 빠르게 재생하고 있었고 그의 공격은 사실상 무효화되고 있었다. 는 다시 찌르지만 아무 효과도 없다. 놈들이 그를 포위하기 시작하자 그는 앞에 놈을 향해 말한다. 그 팔을 몇 번을 다시 자라게 하든 상관없다. 또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정말로 또 잘라낸다. 한편 에르드는 그저 지켜보며 그 아이 제법이라고 말한다. 조금 뒤 그는 다시 두 놈과 마주하고 있고 놈들의 팔은 또다시 뜯겨나가 있다. 하지만 마침내 계속 죽이고 또 죽인 끝에 놈들은 에너지가 다해 재생을 멈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몸이 지쳐 있다는 걸 깨닫고 이론상으론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렇게 강해지니까. 그는 에르드를 만난 건 순전히 행운이었다고 확신한다. 나도 동의한다, 꼬마야.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었지. 그러더니 그는 단 한 번의 틈만 더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두 놈에게 동시에 몸을 던져 정중앙을 그대로 베어 가른다. 돌조각이 사방으로 폭발하고 에르드는 그가 정말 대단했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완전히 불이 붙어 다음은 누구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이 아이는 싸우기 위해 태어난 괴물 같다고 말한다. 원래 거기서 멈추려 했지만 그가 더 원하니 계속하기로 한다. 그러고 나서 장면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도시로 바뀐다. 주인공은 새 옷도 사고 헬레나가 좋아할 만한 작은 장난감도 하나 샀다. 그런데 걷다가 골목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놈들을 보게 되고 뭔가를 내놓으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알아본다. 전에도 봤던 그 소녀, 타파니아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와중에 그녀가 새끼 새 두 마리를 안고 있는 게 보인다. 놈들은 전형적인 미친놈 표정을 하고 그걸 넘기지 않으면 새들과 함께 너도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소리친다. 놈들이 뒤돌아보는 순간 첫 번째 놈은 신발을 정통으로 입에 맞는다. 다른 놈은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뭘 하기도 전에 주먹이 배에 꽂혀 몸이 접혀버린다. 둘 다 쓰러진다. 주인공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며 무슨 일이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먹을 걸 사러 나왔는데 이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떨어져서 구해줬더니 저 녀석들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의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도시는 뭔가 이상하니 떠나는 게 좋겠다고 말하지만 누군가가 그들에게 소리친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냐고. 수상한 금발 남자가 나타나 사람을 때려놓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가려하다니 미쳤냐고 말한다. 근 자기 허락 없이 정말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그의 이름은 데미안이다. 포위당하는 걸 본 주인공은 모두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다. 먼저 덤빈 건 저놈들이고 자긴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데미안은 카르펜 캐슬, 평화의 도시에서는 어떤 폭력도 금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겠다는 것이다. 그래. 그런데 체포하려면 결국 폭력을 써야 하는 거 아냐? 티파니아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제 그는 이 도시에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확신한다.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면 더 심한 누명까지 뒤집었을 게 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평화롭게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고 그 소녀는 무죄라고 말한다. 금발 남자는 정신 나간 표정을 지으며 그렇다면 좋다. 카르핀 캐슬은 무고한 자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린 소녀는 가도 좋다고. 티파니아는 오빠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곧바로 달려간다. 한편 주인공은 샬린이 여동생의 힘을 숨길 만큼은 똑똑하길 바란다. 그러고는 자기 처벌이 뭔지 묻는다. 대체 뭘 할 셈이냐고. 남자는 우리 공정하고 완전히 편파 없는 판사님이 결정하실 거라고 말한다. 넌 끝났다고. 망치 소리가 울리고 판사는 자비에르 베네딕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선언한다. 주인공은 충격을 받지만 곧바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다. 다행인 건 샬린과 그의 여동생은 아마 도망쳤을 거라는 점이고 원하면 지금 당장 소란만 일으키고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저들을 갖고 놀기로 하고 재판장님 그 판결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누군가 입 닥치라고 하지만 그는 악마들은 멀쩡히 돌아다니는데 민간인을 벌주려고 권력을 남용하는 거냐고 묻는다. 판사는 네 생각 따윈 중요하지 않다며 넌 도망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화염 마법을 쓰며 누군가가 어떻게 탈출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남자는 질겁하며 저 애가 진짜 마법사냐고 묻는다.
아니지. 당연히 아니고 그냥 손에서 성냥 5개 켠 거겠지. 데미안은 벌써 긴장한 표정이다. 그는 돌아서며 심각한 일이라고 영주께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더 많은 이들이 나타나 창을 주인공에게 겨누고 판사는 마법사라고 해서 법정을 모욕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이 성에서는 탈출이 불가능하니 포기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주인공의 흥미를 더 자극할 뿐이고 바로 다음 순간 폭발이 그곳 전체를 휩쓴다. 바깥에서는 다들 무슨 일이냐고 외친다. 한편 샬리는 말을 몰아 앞으로 달리고 있고 여동생은 그 아이가 괜찮을지 묻는다. 그는 믿으라고 한다. 자비에르도 함께 있으면 오히려 자길 방해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자비에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도시에서 멀어져야 했다고. 법정 근처에 폭발을 보던 사람들은 대체 뭐가 터진 거냐고 웅성대고 그 사이 주인공은 뒤편으로 빠져나간다. 불길과 그 모든 혼란이면 시간을 벌기엔 충분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샬린과 나이나가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다. 큰 거리를 달리고 장면은 성으로 전환되며 앞에는 경비병들이 서 있다. 데미안이 도착해 급히 주인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바보처럼 발이 걸려 얼굴부터 쳐박고 작은 고양이까지 떨어뜨린다. 그러고 나서 장면은 숲으로 바뀐다. 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멈춰서서는 여기서 야영하자고 말한다. 티파니아는 정말 자비에르가 무사히 빠져나올 거라고 믿느냐고 묻는다. 그는 그 소년이 이미 자신을 2번이나 구해줬으니 조금은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사하길 바라는 것뿐이다. 그녀는 기뻐하지만 솔직히 이 우정은 좀 묘하다. 근 다른 길로 가고 싶었지만 싸움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손이 나타나 그 배를 붙잡는다. 그는 그대로 들린 채 지붕과 지붕 사이를 날아다니다가 굴뚝 속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밖으로 내던져진다. 진짜 쓰레기처럼 끌려다녔는데도 반응도 못했다. 그는 일어나지만 여전히 충격 속에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남자가 자기소개를 한다. 그는 카르펜 캐슬 기사단의 대장 소렌 테올룸본이다. 또 엄청 화려한 이름이 나왔네. 그냥 소렌이라고 하자. 주인공은 그를 알아보는 듯하다. 소렌은 전설적인 산스페리찬이다. 남자는 그게 미래 이야기라서 그런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아이가 호칭을 너무 거창하게 붙인다고 웃는다. 그러자 주인공은 누가 나타날 때마다 하는 그 특유의 독백에 들어간다. 전생에서 마왕과의 전쟁 동안 이 남자는 최전선에서 용감히 싸웠다. 10년간 싸운 뒤 사라졌지. 설마 이곳의 대장이었을 줄이야. 소렌은 그를 빤히 보며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러자 주인공은 갑자기 소렌 같은 사람이 이런 폭정의 장소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외친다. 소렌은 성급하게 단정짓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길거리에서 소녀 하나를 구했더니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한다. 그게 말이 되냐고? 여기 규칙이 정말 이렇다면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소렌은 일어나서 그 아이가 화염 마법으로 사람을 잔뜩 죽였으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미안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렸다. 근 막 처형당하려던 참이었다. 그건 정당 방위였다. 주인공은 그건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한 거였고 게다가 그 법정은 제가 되어도 싸다고 말한다. 갑자기 소렌이 검을 뽑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네가 누구냐고 묻는다. 저 나이에 마법을 다루는 건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리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그저 소렌이 진실을 알아내려고 자신을 죽일 셈이냐고 묻는다. 소렌은 그 말은 무시하고 소년이 검도 쓸 줄 아느냐고 묻는다. 이번엔 주인공이 충격을 받는다. 그걸 어떻게 알아챘지? 검은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소렌은 그 표정이 답이 됐다고 말한다. 즉 이 아이는 마법과 검을 모두 다루는 천재라는 뜻이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다만 적 앞에서 감정을 숨기는 법은 배우지 못한 모양이라고 한다. 주인공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설마 자신과 싸우려는 건가? 지난 10년 동안 죽도록 수련해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건 검성이라 불리는 남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의 강함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소렌은 아이에게 진정하라고 한다. 당장이라도 멘붕할 것처럼 보인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도 한다. 소렌은 그를 붙잡을 생각이 없다고. 주인공은 소렌이 왜 웃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소렌은 이 아이가 지나치게 궁금한 게 많다고 말한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자 소렌은 손을 내밀며 자신은 재능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주인공이 자신의 제자가 되는 건 어떠냐고. 주인공은 혼란스럽다. 저렇게 강한 사람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지? 소렌은 자신이 아주 강하니 제자도 그에 걸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자기 이름을 말하고 소렌은 베네딕트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어쨌든 대답을 듣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당연히 그의 제자가 되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너무 오래 집을 비웠고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소렌은 가출이라도 한 거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그것보다 훨씬 긴 이야기라고 말한다.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이 카르핀 도시에서 지명 수배범이라는 것이고 소렌 곁에 있으면 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렌은 상관없다고 한다. 지금의 카르핀 캐슬은 자신이 알던 곳과 다르다고. 주인공은 소렌조차 그곳의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다. 소렌이 집이 어디냐고 묻자 주인공은 본 캐슬이라고 답한다. 소렌은 괜찮다며 하루면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자비에르는 혼란스럽다. 정말 자기 도시를 떠날 생각인 건가? 소렌은 요즘 자신은 사실상 얼굴 마담일 뿐이고 실제로 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한다. 며칠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주인공은 충격을 받는다. 전설적인 소렌이 어쩌다 기사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 거지? 카르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그도 이미 그걸 말하고 있다. 좋아, 그럼 가자. 자, 꼬마. 이해 못한 주인공은 어리둥절해하며 말한다. 어디로요? 소렌은 진정하라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말을 미리 준비해뒀다고 한다. 주인공은 여전히 좀 혼란스럽다. 일이 너무 쉽게 풀린다. 이 남자는 정말 자기를 제자로 삼고 싶은 걸까? 어쨌든 당장은 샬린과 티파니아의 존재를 비밀로 하려 한다. 이 모든 게 무슨 계략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집으로 향하고 그가 대문을 열더니 그네에 앉아있는 루시아를 부른다.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이렇게 어린 여자애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처음 본다. 제발 FBI 여러분, 난 그냥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저희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다가와 사랑하는 소렌을 껴안고 잘 지냈냐고 묻고 그는 아빠가 보고 싶었냐고 묻는다. 젠장, 난 여동생일 줄 알았는데 이 남자 벌써 누군가를 임신시키기까지 했네. 소녀는 저 바보는 누구냐고 묻고 그는 자신의 제자라고 답한다. 그녀는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서는 아빠가 제자를 데려왔다고 외친다. 주인공은 감정이 북받친다. 이 작은 소녀가 자기 여동생을 떠올리게 했고 아내는 임신한 엘리샤 롬바닌이 있었다. 우리의 소렌님은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성큼 다가가자 그녀가 킥킥 웃고 이어서 주인공을 소개하자 그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한다. 그녀는 배고프냐고 묻는다. 이 식탐꾸러기야. 늘 그렇듯 당연히 배고프지. 뭔 게 아주 단순하다. 그녀는 미안해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자기한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소렌은 내일 아침 여행을 떠난다고 말한다. 그녀는 조금 어리둥절해하고 그는 이 가출 꼬마를 부모에게 데려다 준 뒤 제자로 데려오려는 거라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자기를 애 취급하지 말라고 하고 소렌은 웃어버린다. 그러다 아내가 말을 준비해 둘 테니 둘 다 쉬라고 말한다. 루시아는 오래 비울 거냐고 묻고 그는 금방 다녀올 거라고 한다. 보고 싶어 할 틈도 없을 거라고. 주인공은 이 남자가 뭔가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의심한 건 자기가 너무 과했던 건가 생각한다. 어쩌면 그는 아닐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현관문을 걷어찬다. 소렌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밖에서는 누군가 고함치고 있다. 그는 주인공에게 루시아를 데리고 위층에 숨어 있으라고 한다. 소렌이 문으로 달려가는 동안 주인공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느낀다. 아마 소렌이 자기보다 강할 테니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루시아와 함께 위층으로 달려간다. 밖에서 소렌은 알리시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이 이상한 놈들이 자기들 집에 쳐들어왔다고 말하고 뭐 뻔하지 누가 왔겠어. 데미안은 기사단장 소렌님에게 꽤 특이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말한다. 소렌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 설마 자신을 따라온 거냐고? 데미안은 상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꽤 무례하다며 소렌이 말투를 조심해야 한다고 답한다. 소렌은 여긴 자기 집이고 누구를 들이든 자기 마음이라고 말한다. 당연히 데미안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범죄자를 숨기겠다는 거냐고 묻는다.
소렌조차 되묻는다. 데미안, 너 정말 그 성의 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 이상한 놈은 작은 고양이를 끌어안고 상관없다고 말한다. 법이 세워진 뒤로 성은 평화로웠다고.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리 그렇게 말싸움을 하는 동안 주인공은 위층에서 루시아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말한다. 그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다가 데미안이어서 그 소년을 넘기지 않으면 강제 수색을 하겠다고 말하는 걸 듣는다. 주인공은 전생에서도 소렌은 의문스럽게 사라졌다고 떠올린다. 어쩌면 데미안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안타깝지만 사회가 부패할 때마다 가장 잔인한 자들이 이득을 본다. 소렌 같은 좋은 사람들은 악에 이용당하거나 버려진다. 주인공은 자신이 계속 숨어 있으면 소렌의 가족 전체에 폐를 끼치게 된다는 걸 안다. 그래서 루시아에게 자기는 가야 한다고 엄마 아빠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자라라고 말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믿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옷장에 숨어 있으라고. 자기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한다. 또 그 순간 문이 열린다. 병사들이 들어오고 난 당연히 애가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태연하게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데미안이 여기서 뭐 하냐고 묻는다. 놀란 소렌이 나타나 바닥에서 일어나라고 말한다. 바닥에 있으면 감기 든다고 이미 말했었다며 속으로는 자비에르가 도망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루시아는 데미안 아저씨가 여기서 뭐 하냐고 묻는다. 금발 남자는 무릎을 꿇고 최근에 사귄 그 작은 친구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 아까 같이 있지 않았냐고. 그녀는 모르는 척하는 표정을 짓는다. 친구요, 무슨 말이에요? 데미안은 분명히 둘이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말한다. 그녀는 유령이었나 보죠 하고 말하고 곧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자기는 유령이 무섭다고 말한다. 그러자 데미안도 포기하는 듯하다. 난 얘가 미쳐서 갑자기 목을 따버릴 줄 알았다. 그런데 진심으로 소렌은 가족이 죽기를 바라는 건가? 그는 데미안에게 다가가 말한다. 내 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네가 생각하기에 내 아내가 이걸 치우게 둘 것 같나? 아내도 끼어들어 그가 그냥 떠날 생각은 말라고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데미안은 그 말에 따를 모양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위협받던 쪽은 이쪽 아니었나? 어쨌든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리고 루시아가 소렌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고 소렌도 엄지를 들어 답하며 언젠가 다시 자비에르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도망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사라지는 게 최선이라는 걸 소렌도 이해할 거라고 안다. 그는 정말 빨리 샬린과 테파니아를 찾아 그곳을 빠져나가 집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여전히 주인공을 100%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서 나올 것 같냐고? 그래, 당연히 살아나온다, 아가씨. 그리고 그녀는 행복하게 웃고 있다. 난 저런 친구는 싫다. 숲에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고 딱히 한 것도 없잖아. 다행인 건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아이가 마침내 지친 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안자푸시로 돌아오게 된다. 마차 말들이 풀리고 그리고 밀어붙인다. 도시는 크고 활기가 넘쳤다. 다들 고개를 돌려 저 파란 머리들이 누구인지 살피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라. 근데 한 사람이 금방 자비에르를 알아본다. 베네딕트 가문의 아들처럼 생겼다고. 저 애가 실종됐던 그 아이라고? 길모퉁이 가판대에서는 한 여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위를 힐끗 보며 오늘따라 도시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한다. 근데 내는 그 사람 이름을 까먹어서 모르겠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던 그 친구가 우리 주인공이 다른 여자의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환하게 웃으며 엄청 기뻐한다. 그 애는 작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신나서 달려오더니 자비에르 앞에 멈춰서서 이름을 부른다. 그러자 자비에르는 세실리를 알아보고 자기가 돌아왔다고 말한다. 엄청 기뻐하면서 마차도 멈춰서고 자비에르는 세실리를 살짝 안아준다. 그는 세실리의 손을 잡고 파란 머리 둘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한다. 샬린과 그의 소중한 여동생 티파니아를. 세실리는 두 사람에게 인사하고 주인공은 다 같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한다.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엄마는 벤치에 앉아 여전히 자기 자비에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옆을 본다.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아이를 본다. 머리 큰 애는 눈도 안 그려 넣을 정도로 작화가 엉망이라 나조차 귀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진짜 자비에르 본인이었다. 엄마는 떨면서 일어나 저게 자기 펀코팝이냐고 묻는다. 자비에르인 걸 알아보는 순간 그녀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주인공은
자기가 돌아온다고 했잖냐고 말한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린다. 아빠다. 그리고 그도 머리 큰 그 아이를 본다. 주인공이 아빠를 부르자 아빠는 뜬금없이 바로 울기 시작한다. 여기선 진짜 다 운다. 다 같이 기뻐하는데 그러다 타파니아가 이제 자기 아빠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다고 한다. 엄마는 없는 것 같지? 아빠는 그 애를 안아주며 자기가 언제나 곁에 있겠다고 말하고 그러자 주인공이 엄마, 울음 그치고 이리 와. 파란 머리들 소개해 줄게. 라고 말한다. 얘는 투판이야. 보다시피 파란 머리고 이쪽은 오빠 샬린이야. 아빠는 둘에게 인사하며 이제부터 형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주인공아, 그건 나이 차이가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동안 세실리는 뒤에서 지켜보며 자비에르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는 뭔가 터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평온하잖아. 전개는 어디 갔냐? 밤이 찾아오고 샬리는 이제 떠나겠다고 말한다. 아직 자기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며. 그런데 우리 꼬맹이는 분위기가 확 어두워진다. 지금 샬린까지 잃고 싶진 않은 거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여기 남으라고 하고 함께 제국 기사단 예비역으로 등록하자고 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누군가 주인공에게 옷장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고 꽁이는 신나 있다. 3년이 흘렀고 주인공은 그때 둘에게 가족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들과 함께 살자고 했다. 이제 다들 기사 선발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 중이다. 장면은 보니의 성으로 전환된다. 어린 여자애 둘이 뛰어다니고 있다. 바로 우리의 티파니아와 세실리다. 둘 다 즐겁게 놀고 있다. 이제 11살이다. 다 같이 한 집에 사는 것 같던데 무슨 상황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빠가 뛰지 말라고 말하는 동안 넘어져서 이빨 깨진다고 하자 주인공은 엄마가 상자를 옮기는 걸 도와주고 있다. 그는 말한다. 자기 아버지 친구 중 기사단 부단장이었던 사람이 2달 뒤 시작되는 귀족 대상 특별 훈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그는 창문을 열고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며 오늘 메뉴가 뭐냐고 묻는다. 그는 에르드를 부르고 에르드는 여전히 크다. 이 이야기 속 산더미 같은 여자애들 균형을 맞춰줘서 다행이다. 에르드는 진정 좀 하라고 한다. 먹을 때도 잘 때도 늘 쉬지 않고 훈련만 한다고. 주인공은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에르드는 강해지는 첫걸음은 자신이 가진 삶에 감사하는 거라고 말한다. 오케이, 완전 철학이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도시에 왔으니 본의를 한번 둘러보라고 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싫다고 한다. 사실 그는 이곳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겉으론 아름답지만 귀족들에게 빨려나가는 도시를. 그는 에르드에게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는데 에르드는 그가 요즘 너무 가라앉아 있다며 혹시 소꿉친구가 그립냐고 묻는다. 그는 아니라고 한다. 세실리는 강하니까 곧 나타날 거라고. 걔가 그 물약 만든 애 아니었나? 기억 안 나? 물약 만들던 여자애 하나 있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헷갈리는 건가? 헷갈리든 말든 난 확실히 기억상실 온 것 같다. 그러다 장면은 어떤 성으로 바뀐다. 누군가 커피를 내오며 말한다. 선발에 떨어지면 넌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봐라, 클라우스다. 그 애 아직도 살아있었네. 대답하려다가 네 하고. 그런데 잠깐 말을 더듬자 아버지가 그런 약한 모습이 뭐냐. 자신감은 어디 갔냐고 쏘아붙인다. 내가 네 훈련에 네 스승들한테 얼마나 돈을 쓰는지 아느냐고. 클라우스는 어색한 얼굴로 자신 있다고 말한다. 그래. 근데 그 산발머리를 보니 별로 믿음이 안 간다. 그러다 클라우스가 아버지를 부르자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묻는다. 클라우스는 특별훈련팀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한다. 참 다정하시게도 아버지는 그런 멍청한 말은 자기한테 보고할 가치도 없다며 미꼴레에게 준비나 시키라고 한다. 미꼴레? 그래. 남자 이름치곤 꽤 이상하긴 하다. 클라우스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방을 나간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애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미꼴레도 동의한다. 잘 자라긴 했지만 아버지는 너무 차분해졌다고 한다. 나아지긴 했어도 진정한 귀족의 자질은 아직 멀었다고.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버지는 그 애가 빈민들과 어울리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집안에서는 그게 금지라도 되나? 미코엘라는 긍정적으로 부려하며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아버지도 동의하지만 그 애한테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 클라우스는 기사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은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한다. 그는 보니 시에서 감히 자기를 건드릴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러자 남자가 그런 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그만두라고 한다.
자기는 걸어갈 거고 혼자 갈 거라고. 마차를 쓰면 목적지를 들켜버리니까. 젠장. 얘 좀 수상하게 굴기 시작하네. 그는 웃으며 그 특별한 사람을 못 본 지 벌써 3년이 지났다고 말한다. 잔뜩 들떠서 자기 은인을 다시 볼 생각에 못 기다리겠다고 한다. 아니, 야, 좀 꺼져라. 아무래도 누군가에게서 그 은인이 도시에 왔다는 편지를 받은 모양이다. 세실리가 알려준 건가? 설마 세실리가 잠깐만. 얘 세실리를 금화 세계로 사려 했던 놈 아니었나? 그런데도 어찌어찌 우정이 이어진 모양이다. 이상하게도 클라우스는 머리를 매만지며 최고의 인상을 남기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한다. 그는 신이 나서 주인공에게 다가간다. 내 은인이시여, 주인공은 누구세요? 한다. 클라우스는 저예요. 클라우스인데요. 한다. 주인공은 그저 빤히 본다. 잠깐, 뭐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클라우스는 좋은 생각이 났다고 한다. 갑자기 머리를 헝클어뜨리더니 돌아서서 저 자식이 자기를 몰라보다니 배짱도 좋다고 말한다. 그러자 주인공이 바로 알아본다. 잠깐, 저거 예전 그 멍청한 부잣집애 아니냐고. 그러자 꼬맹이가 맞다고 한다. 뜬금없이 주인공은 거대한 검을 뽑아들고 그의 목에 들이대며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 클라우스는 어색하게 소년이 오해했다며 자기는 변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걸 믿기 어렵다고 한다. 몇 년 만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는다고. 클라우스는 세실리에게 물어봐도 된다며 우긴다. 둘은 계속 편지를 주고받아 왔다시고 주인공은 조금 읽어보더니 그래, 세실리가 진짜 내게 편지를 써왔네. 세실리가 너랑 이야기하고 있다면 믿어주지 하고 말한다. 클라우스는 안도하고 바로 다음 순간 자기를 그때 구해준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며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히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한다. 그는 달려들어 끌어안으며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고 말한다. 자기에게 시킬 일이 있으면 모든 말만 하라고 한다. 주인공은 곧바로 첫 번째로 할 일은 떨어져서 손 놓는 거라고 말한다. 클라우스는 물러서고 주인공은 묻는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내 시종들은 어디 갔냐고. 클라우스는 조용히 있고 싶어서 다 돌려보냈다고 답한다. 주인공은 그러냐고 하면서도 누가 널 보면 순식간에 여기가 북적일 테니 얼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클라우스는 들떠서 날리고 주인공은 형님 집에 올 기회를 얻었으니 감사히 여기라고 말한다. 클라우스는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주인공은 아니, 누가 이 녀석한테 마법이라도 걸어둔 거 아니냐며 이렇게까지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주인공의 부모를 만나자 클라우스는 곧바로 고개 숙여 자기를 마수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두 사람은 여전히 완전히 어리둥절하고 주인공은 그냥 무시하라고 한다. 이 녀석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클라우스는 형님은 정말 감사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아빠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아들에게 언제부터 남동생이 생겼고 이 아이는 또 누구냐고. 그때 티파니아가 등장해 클라우스에게 차를 가져다주고 주인공은 반짝이는 눈 좀 그만하라고. 형님 소리도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이름으로 부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이런 귀족은 처음 본다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클라우스는 자기도 특별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힌다. 당연히 이쪽은 재능이 아니라 집안 백으로 들어간 거겠지. 하지만 이게 연줄의 기대는 마지막이라고 한다. 앞으로 남은 미래는 실력으로 쟁취할 만큼 강해지고 싶다고. 주인공은 대부분의 기사들이 돈 먹이고 줄대서 들어간 귀족들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로울 때는 그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 전쟁이 시작되고 귀족들이 사람들을 배신한 채 도시를 버리고 달아날 때, 그때 그 위험함이 드러날 거다. 물론 진짜 신념을 가진 기사들도 여전히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생충일 뿐이다. 클라우스는 주인공이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3년 전 일을 전부 되돌아보며 반성했다고 말한다. 자비에르는 감탄한다. 진짜로 철이 든 것 같긴 했다. 그러더니 클라우스는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면서 아버지가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년을 아직 믿지 못해서 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자기도 조사해보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자비에르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냥 지켜본다. 그러더니 클라우스가 일어서며 자기는 클라우스 가문과 모든 연을 끊고 싶다고 말한다. 나 클라우스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성이었네. 그래도 이제 그냥 그렇게 갈 거다. 그가 도시 다른 구역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주인공은 오늘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공부할 물건들을 사러 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좌판이 잔뜩 깔린 그 인파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전생에 이곳은 단 한 번의 마족 공격으로 완전히 쓸려나갔으니까.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 기사되는 요령이 적힌 책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검을 팔고 있다. 보고들은 그걸 무슨 대단한 물건인 줄 아는데 주인공은 모두가 이곳이 이미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대체 언제쯤 그걸 깨달을까?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데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걸지도. 또 못 알아봤으니 누가 좀 알려줘라. 주인공은 작은 배낭을 파는 가게로 가서 가격을 묻는다. 남자는 15이라고 하고 주인공은 2개 달라고 한다. 그런데 그 뒤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동이 벌어진다. 한 여자가 자기 가방을 도둑 맞았다고 비명을 지른다. 주인공은 생각한다. 그냥 가방 도둑이네. 내가 나설 필요 없지. 누군가 처리하겠지. 그런데 그 여자가 바보처럼 앞으로 고꾸라지고 기사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여자는 그게 자기 전부라며 절박하게 외친다. 주인공은 한숨 쉰다. 그래, 이 기사들은 진짜 쓸모가 없다. 그는 여자를 일으켜 세우고 거기 있으라고 말한다. 자기가 찾아오겠다고. 불쌍한 검장수 아저씨가 첫 번째 피해자가 되는데 주인공이 달려가며 그 검을 그냥 낚아채고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도둑 바로 뒤까지 쫓아붙었지만 문제는 도시 안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다. 그래서 가판대 위로 뛰어올라 사람들 머리 위를 가로질러 달리며 그대로 도둑을 추격한다. 집에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걸 본다. 클라우스가 도둑 뒤에 서서 불꽃이 있는 주먹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는 그대로 그걸 남자의 등에 쏴버린다. 폭발. 그는 정중앙에 제대로 맞췄다며 좋아한다. 하지만 주인공의 표정이 바뀐다. 연기 속에서 그 남자가 멀쩡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 불마법사가 있다니 재미있다고 말하면서 유는 저 정도 공격을 막아낸 걸 보니 실력은 나쁘지 않다며 대꾸하지만 도시에서 도둑질을 해놓고 벌을 피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한다. 주인공은 감탄한다. 이기적이기만 하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남을 지키려고 몸을 던지는 사람이 된 거지. 어쩌면 3년이면 정말 충분했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둑은 베이블레이드처럼 생긴 시계를 꺼내더니 양손을 동시에 누르고 클라스에게 화염구를 날린다. 카스는 피하지만 그 공격은 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존재를 향해 날아간다. 또다시 죽을 뻔한 어린 여자아이를. 주인공은 제때 도착해서 아이를 구해낸다. 나는 방어막이라도 칠 줄 알았다. 그는 아이를 엄마에게 넘기며 잘 챙기라고 하고 속으로는 놀라고 있다. 이 도둑, 마법사였네. 그런데 아무래도 도구에 의존하는 타입인 모양이다. 클라우스는 저 자식이 사람들 물건 훔치려고 마법을 쓰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래, 이 작품은 화염구뿐이다. 클라우스는 또 하나를 날린다. 중급쯤 되어 보이는데 주인공은 저 녀석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궁금해한다. 또 폭발. 늘 그렇듯 피한다. 그냥 옆으로 점프해버린다. 완전 나루토다. 그러더니 클라우스가 연속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진짜 우주 막히냐. 주인공은 계속 감탄하며 이번엔 클라우스가 이기겠다고 말한다. 클라우스는 원기옥 같은 거대한 일격을 날린다. 도둑조차 이제는 놀란다. 클라우스는 이걸로 도시 반쯤 날려버릴 기세다. 클라우스는 이제 와서 그런 겁먹은 표정 지어봐야 늦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도둑의 표정이 바뀐다. 그는 다시 그 베이블레이드 시계를 꺼내며 클라우스가 이 도구를 상대하게 돼 안 됐다고 말한다. 클라우스가 그 일격을 쏘아보내자 도둑은 2버튼을 누르며 그 공격은 자기한테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거대한 폭발이 벽에 부딪히더니 안으로 뒤틀린다. 그 공격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다. 방향을 바꿔서 클라우스에게 되돌아온다. 불쌍한 꼬마 귀족은 어떻게 피해야 할지도 모르고 얼어붙고 그 타오르는 덩어리는 얼굴을 향해 날아든다. 하지만 걱정 마라. 주인공이 처리한다. 앞으로 나서고 폭발이 터진 뒤 불길 속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온다. 그건 소년이었다. 그냥 거기 서서 아우라 농사 짓고 있다. 클라우스는 형님이 나타났다고 감격한다. 한편 도둑은 혼란스럽다. 이 꼬맹이가 어떻게 맨손으로 공격을 막았지? 주인공은 완전 양아치 같은 분위기로 그 시계 흥미롭네 라고 말한다. 너무 흥미로워서 도둑 손에 있을 물건이 아니니 내놓으라고.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주인공은 달려들며 그 시계로
검격도 막을 수 있냐고 묻는다. 도둑은 다시 버튼을 누르며 이 차이는 좀 다쳐봐야 알 거라고 말한다. 그 반전 시계는 마법 공격만 튕겨내는 게 아니다. 회오리가 생겨 주인공을 집어삼키고 는 도둑의 말 따윈 신경도 안 쓴다. 저 아이템만 원할 뿐이다. 잠깐 공중에서 피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래에서 또 다른 공격이 오고 뒤에서도 하나 더 날아온다. 그런데 somehow 그는 도둑의 공격이 만든 바람을 밟더니 총알처럼 거리를 좁혀버린다. 아, 맞다. 내가 잠깐 잊고 있었네. 얘 몸 안에 그 미녀의 힘이 들어있지. 에르드의 바람 기술로 그는 방향을 틀고 어느새 칼끝이 도둑 눈앞에 와 있다. 다음 장면에서는 시계가 땅에 떨어진다. 클라우스는 역시 형님이 최강일 수밖에 없다며 환호한다. 거대한 검이 눈앞에 들이밀어지자 도둑은 벌벌 떨며 꿈쩍도 못한다. 주인공은 좋아. 네가 졌다. 훔친 거 전부 돌려놓지 않으면 베어버리겠다고 말한다. 도둑은 잠깐 머뭇거리자 주인공은 두 번은 말 안 한다고 한다. 남자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한다. 여기 제 물건 가져가세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알겠죠? 하지만 주인공은 그걸 휙 치워버리며 아니 그 마도구를 내놓으라고 한다. 도둑은 울기 시작한다.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게 훔친 건데 어떻게 그걸 내게서 또 훔쳐가냐고. 자비에르는 네가 훔친 거잖아. 그럼 난 그걸 다시 훔쳐오는 거지 라고 말한다. 남자는 당신은 마도구도 필요 없잖아요. 검 쓰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걸 원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자비에르는 말장난하러 온 게 아니라며 내놓지 않으면 힘으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도둑은 결국 내놓고 사과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좋다. 이제 물건도 내놨으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를 차례라고 말한다. 그때 갑자기 경비병 하나가 군중 속에서 나와 도둑을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저 무능한 경비들은 일이 다 끝난 다음에만 나타난다며 쉬운 일만 하는 데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하우스는 주인공이 왕자님처럼 자기를 구해줬다며 좋아한다. 한편 주인공은 클라우스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도둑이 그 멋진 아이템을 갖고 있었으니 자기가 노린 건 바로 그거였다고. 하지만 우선은 그 여자에게 훔쳐간 물건부터 돌려줘야 한다. 나는 배낭인 줄 알았는데 도둑이 훔친 건 사실 목걸이였다. 여자는 그게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거라며 감격해서 둘에게 연신 감사한다. 주인공은 괜찮다며 다음부터는 아무도 다시 훔쳐가지 못하게 더 조심하라고 말한다. 클라우스는 계속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 알겠다. 완전히 꽂혔네.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죽을 수도 있겠지? 누가 클라우스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러면 주인공이 제대로 폭주할 텐데 솔직히 그게 더 멋있을 것 같다. 그냥 내 생각이다. 그러다 주인공은 여동생 선물을 사러 갈 거니 클라우스는 집에 가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연히 그 멍청한 녀석은 계속 따라붙고 싶어 한다. 늘 그렇듯 그 반짝이는 눈으로. 그리고 둘이 걷는 동안 구경하던 누군가가 한마디 하는데 그 사람 아들이 자경단 같은 녀석이 됐다니 믿기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꼬마는 누구냐고. 뭐야? 설마 이게 마모루가 시청자들에게 더 맛있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돕는 이 영상의 좋아요를 노린 거냐? 얄미운 작은 종도 눌러주고 난 간다.